잠수함 시대를 준비하는 중어뢰 개발 사업. 관련 기술과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독자 개발에 나선 어뢰 개발팀. 실용 개발에 앞서 선행 시제품을 제작해 다양한 시험에 돌입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수정, 그리고 재도전. 과연 경험과 기술의 한계를 딛고 중어뢰 독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위한 한국형 중어뢰 개발사, 그 7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산 중어뢰 백상호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백상호의 체계 개발을 담당하시고 우리 해군의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이재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국가연의 음향센서 실장을 역임하시고 백상호를 포함 수많은 해군 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김대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역시 국가연 음향탐지부 실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백상호와 각종 무기 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한기택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체 LIG 넥스원에 근무하시면서 백상호와 청상호를 포함 우리 해군의 수중무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김태용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까지 백상호의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했던 개발사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상호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장비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포썸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한 박사님, 이 포썸은 어떤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인지 좀 간략한 설명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포썸은 음향 탐지부를 검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음향 탐지부는 여기 백상호 모형에 보시다시피 이 앞부분을 시험하는 장비인데요. 이거를 어뢰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기 전에 물속에다 내려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서 그 포터블 오버 더 사이드 언더로 마운트의 약자고요. 이것은 음향 탐지부를 사전에 성능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어뢰를 발사할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 음탐 환경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상용과 맞는지를 사전에 테스트하는 것으로서요. 저희가 이것을 실제 이론적 모델하고 그 다음에 실제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이 포섬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비 같은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했던 게 음향 탐지부 쪽인데, 지금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뢰 전체가 이렇게 실제로 수중에 들어가가지고 타겟을 공격을 할 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굴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포섬 시험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음향 탐지부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그 성능이 평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비임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각도 이내에 음을 집속해서 보낼 건지, 또 받는 어떤 성능이 어떤 건지, 또 이런 것들 혹은 또 음향을 방사하는데 어떤 저항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센서 자체의 음향 탐지부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이 점검이 되는 거죠, 일단. 예. 포섬에 관련된 것이 음향 탐지부 기본적인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이 포섬 역시 이 어뢰 개발팀에서 직접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개발 과정에 혹시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예, 포섬이라는 장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죠. 어뢰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데,
저희가 이제 80년대 중반쯤 미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할 때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미 해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연구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한번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런 장비가 자기네들도 어뢰를 개발할 때 음향 탐지부를 시험하는데 쓰는 장비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진을 하나 얻었어요.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한 사진을. 그래서 이제 백상호도 독자 개발해야 되는데 음향 탐지부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미리 확인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진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역설계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근데 그 푸숑이라는 장비가 이 물속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물에서 이 조류 때문에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이 도니까 조류가 흘러가니까 도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날개가 4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푸숑이라는 장비가.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4개가 돼 있어도 이런 시험을 이 의회가 아닌 내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류가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는 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개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밖에 의회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류에서 막 이게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다가 이 날개가 4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날개는 좀 빼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만 다른 상태에서 물속에 넣었더니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제 돌지 않고 그냥 딱 스테이블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음향 탐지부를 붙여서 실험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백상어가 내는 소리를 반사하는 신호 또는 그런 함정들이 내는 추진기가 내는 소리를 이제 획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것 또한 또 그 역설계를 통해 가지고 또 만들어내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완성된 이 포섬을 갖고서 이제 백상호의 이제 음향 탐지부가 잘 작동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험해 볼 텐데요. 이 시험을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남해는 이 저수식 천해 우리가 보통 천해라고 얘기하는데 천해역인데 비해서 이제 동해는 이제 상당히 깊은 해역에서의 음향 성능을 보자. 그래서 이제 동해까지 나갔습니다. 여기는 배 타고 나가면은 보통 이제 가서 며칠씩 가서 이제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 국가연에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배를 이제 승선해가지고 가는데 배가 조그맣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멀미입니다. 멀미를 하면서 며칠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조용한 날이 있어요. 그날 그것은 실험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장비가 또 고장 난 거예요. 장비가 이제 실험을 하려고 여러 번 분해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장비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밀 구조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링을 쓰는데 우리 고무줄 같은 이 띠 오링을 쓰는데 그 오링이 이제 여러 번 분해 조립하다 보니까 찢겼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물에 넣는 바람에 이제 물이 막 줄줄 새들어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또 어려움을 또 갖고 계셨었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포섬의 이제 시험 결과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어땠어요? 성공했나요? 어뢰가 이제 시험을 하면은 멀리서 발사되어 오면은 이 약간 빛을 발사하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식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얀 불빛이 밑에서 오면서 배 중앙으로 쑥 지나갈 때 그때 순간은 그냥 이게 성공했구나. 명중이구나. 굉장히 기뻤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이제 포섬이 이게 포섬이 있어서 이게 성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아마 그 포섬은 꼭 필요했었고 만약 포섬을 안 했다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접근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눈이 오지 않아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스키, 스키점프, 스노우보드 등 설상 종목 관련 시뮬레이션 특허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상 경기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내에 마련된 훈련장에서 눈 쌓인 슬로프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면 눈 쌓인 슬로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도 없고 한 공간에서 전 세계의 모든 슬로프 환경을 재현할 수 있다. 거기에 실제 훈련 중 발생할지 모르는 선수 부상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처럼 시뮬레이션이란 실제 환경이나 상황을 본뜬 모의 실험을 뜻한다. 설상 스포츠의 예처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실패나 실수에 대한 위험 부담도 덜 수 있어 기계, 건축, 패션, 의료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의 시뮬레이션 활용은 무척 다양하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워게임과 전투기, 전차 등 각종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활용된다. 실제 무기를 제작하기 전에 설계의 실용성을 점검할 수 있고 야전에 나가지 않고도 각종 성능을 꼼꼼히 시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성능 오류와 개발 실패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위 산업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상호 개발 사업이다. 어뢰 시험에 필요한 전문 시험장이 없었던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없었다면 백상호 개발은 결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족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발상과 치열한 기술 개발로 사업 성공을 견인한 백상호 시뮬레이션 시스템.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백상호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행 시제품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1991년도 말에요.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선행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이제 프로토타입과 이제 선행 시제품의 좀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요 두 가지 좀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거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만만치 않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먼저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험실에서 필요한 그런 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상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을 구성품 단위의 시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구성품들의 기능이라든지 조립성도 체크하고 또 이제 그 케이블 한에서도 보면은 각 구성품들의 그 어떤 정기적인 연결 상태 또는 그 뭐 신호 확인 이런 데 목적을 두는 시제이고요. 그에 반해 이제 선행 시제는 완전 해상 발사 시험용 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탄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시제이고요. 어차피 그 백상호는 이제 물속에서 주행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조종성 확보를 위해서 각 구성품들의 이제 중량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배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뭔가 하면 이제 기계와 전자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기계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시크에 해당하는 그 음향 탐지부라든지 뒤에 있는 그 모터가 들어가는 추진 전동기부 이런 쪽은 중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차원 캐드였기 때문에 사실은 형상에 대한 중량 예측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 제작하고 나서 측정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량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 프로펠러는 이제 추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추진기 형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각 블레이드들이 있어서 그 3차원 가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적으로 보면 도면은 이제 제작 업체에서 하고 아트웍 캐드는 이제 협력 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로 기판 PCB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이제 협력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인쇄로 기판이 입고가 되어서 부품들을 조립해서 마찬가지 시험을 하면 처음에 조립하니까 잘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안 하면 회로가 잘못됐는지 캐드 아트웍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PCB가 잘못된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인쇄로 기판이 8층만 돼도 굉장히 그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제작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뭐 단계 어려움이 없는 게 좀 어디 있겠습니까만 또 기계와 전자 구성품 전체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이제 특히 이제 제작사의 연구 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또 많았다고 하는데 이 박사님 이제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가 아마 그 벤처가 우리나라에 아주 붐이 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이직을 하는 거예요. 물론 ADD보다는 국가연보다는 이제 그때 그 당시 금성정밀 그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거 기간 내에 제작이 될까 하는 게 제일 우려가 됐죠. 사람이 없으면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연에서는 금성정밀에 지금 이제 LIG 넥손이지만 금성정밀에 인력 보충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충원 계획을 좀 설명해라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물론 거기도 어려웠으니까 답을 못했겠죠. 못해서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주말에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오전에 근무를 했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그 당시에 그 진해 본부장이신 최광재 박사님하고 또 그 박성희 박사님 사업적인 박성희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3명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에 있는 본사인데 방문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자고 해서 이제 방문했었는데 뭐 가니까 이제 그 두 분은 본부장님하고 이제 박성희 이 부장님은 점잖게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악역을 맡기로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날 것 같더라고 얘기가. 그러면은 또 그냥 유야무야 되고 나중에 연구원들 채용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납기도 못 맞추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작심하고 이제 간 게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저희가 요구했던 공문서를 계속 이 쭉 리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요런 공문서에 대해서 답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연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하고 이제 제가 좀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그때 그 사장님이 그 아주 유명하신 안치한 사장님이라고 상당히 불같으신 분입니다. 성질이 불같으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 박사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하더니 네, 당신이 이제 노트에 쓰시더라고. 그걸 다 쓰시더만 이제 거기 참석한 모든 임원들한테 다 한마디씩 시키는 거예요. 당신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그때 이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뭐 근데 어떻게 뭐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인원 보충은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회의가 끝나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금성정밀 연구원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바로 토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공고가 났어요. 나서 이제 인원을 좀 어렵게 충원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계획 기간 내 그 물건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됐지만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금성정밀 그룹에서 금성그룹이죠. 그때 금성그룹이죠. 그 그룹에서는 인원 채용을 할 때는 이제 그 그룹 본사에 그 그룹에 이제 허가를 받고 내야 된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안 받고 그냥 낸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 그룹으로부터 이제 질책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주셨는데요. 기술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기술을 갖고서 만들어내는 연구 인력을 확보해내는 일들이 결국은 그 승패를 이제 좌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방산업체 전체적으로 단독의 책임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기업의 전체 일임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늘 이제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이 선행시제뿐만 아니라 이 백상어 전체 이 쭉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방산업체의 연구 인력 양성에 관련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바람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지적도 괜찮고요. 한번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박사님께서. 예, 이 방위산업의 특성은 좀 장기간이 소요가 되는 개발의 장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경험 인력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상어의 예를 들어보면 94년도 선행 시제가 끝나고 실용 시제가 시작되는 1년 동안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인원이 조금 전직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산업체가 잦은 출장이라든지 그 업무가 강도가 좀 센 편이라서 그 인력 유출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항상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이 돼줘야 되고 또 후속 사업이 계속 있어야 연구 개발의 어떤 기술 성숙도는 더 높아갈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도 계속 이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방위 산업이 오래 그렇게 개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부품의 단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제품도 새로 출현이 되고 시장에 그러면 계속 성능 개량을 통해서 기존에 개발된 무기 체계가 또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 발전이 돼 가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마크 48이라는 그런 중거리가 있습니다. 중거리가 있는데 지금 모디피케이션 7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능 개량을 해 나오고 있죠. 그런 후속 사업이 계속 되어야 인력도 계속 경험 인력이 유지, 육성,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한기택 박사께서. 예, 저도 좀 전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능력이라는 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수학 능력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사라든가 뭐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보기 전에 당일 전날 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성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학은 그게 뭐 앞에 히스토리가 없이 갑자기 실력 향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연구개발이라는 게 이제 실력 배양이라는 게 이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업에 계속 인볼브가 돼야지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기술들이 거기 있을 수 있고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많은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 한 번에 성공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포스에서도 얘기했지만 포스이라는 것이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또 그만큼 그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면 다시 하면은 또 이제 아웃풋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실제 상황하고 같아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이 정책은 이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무수한 시행착오에서 창조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정말 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대환 소장님께서. 네. 뭐 앞에서 두 분 다 뭐 말씀 같은 맥락이지만은 사실 그 방산 기술이라는 게 일반 그 이 사업에 해당되는 그 연구개발 이런 것보다는 기술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굉장히 좀 깊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인데도 또 한 가지는 또 이 우리가 이제 체계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의뢰라는 전체가 작동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요구되는 성능에 이렇게 그 맞춰서 이렇게 연동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스템 공학적인 그런 측면이거든요. 체계적인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경험 요소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한 분야의 그 이 방산 쪽의 연구 개발 인력이 육성돼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정도는 충분히 그 숙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숙련되고 나면은 아까 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국내 여건으로 보면 일단은 뭐 저기 그 대기업인 경우에도 신규 인력 확보가 요즘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은 더 합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 방위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것이 이제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핵심 기술은 또 이 중소기업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의 인력의 수급이라든지 확보라든지 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위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기틀이 우리가 잘 다져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인력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심도가 깊은 그런 기술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 가서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그런 개발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술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여도도 이제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방위산업의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베네피스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인식이라든지 또 뭐 국가적인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배려가 됐으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에 이렇게 응시를 하더라도 방위산업 저 어려운 거야 이렇게 도망가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양성을 하는 데는 확보를 했다 손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굉장히 심도 깊게 이렇게 축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발 빠르게 빨리 해야 되는 문제, 또 저가의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갈수록 이제 기술은 점점 어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면은 뭐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게 자꾸 어떤 분산되는 기술이 분산되는 그런 지금 현재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효율적인 어떤 인력이 양성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좀 얕은 어떤 기술로 해가지고 맴돌다 보면은 좀 기술의 어떤 깊이가 좀 얕아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체계 개발이나 어떤 실제로 그 기술이 기여되는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시행착오적으로 이게 개발이 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팀제로 운영해서 그 기술을 계속 키핑할 수 있도록 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도 있고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또 인력 양성 확보된 인력들도 프로젝트가 끝나고 되면은 거기에 또 다시 인볼브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그 기간 동안을 또 그 정도까지 올라온 분들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 맡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어떤 국가와 더불어서 이 거버넌스 형식의 어떤 그렇게 인력 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2년 12월에 백상호의 선행시제 제품 이제 2발이 이제 납품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납품된 시제품은 이제 곧바로 이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인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요.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마 잠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예. 1차 시제품은 그냥 뇌가 없는 로봇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깡통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2차 시제를 했고 2차 시제는 보니까 그래도 뇌는 좀 있네. 로봇에 이제 뇌가 좀 들어갔네. 그 정도인데 아직은 이 걸음마 수준이다. 근데 이 걸음마 수준인 로봇이 좀 뜀박질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뇌가 아주 적금의 뇌가 있는 것을 좀 고급의 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삼축 비행 시뮬레이터도 도입을 했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힐제라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걸 통해서 진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을 수 있는 어뢰를 만들어낸 게 2차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거의 밤샘하면서 이제 1차 발사 시험을 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제 선행 시제품 이제 선진호라고 하는 이제 시험선에다 놓고 이제 그 발사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선진호는 이제 어떤 배였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해상 시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나요? 선진호는 국가연에서 건조한 92년도에 말에 건조가 완료된 배입니다. 근데 이 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배하고 좀 특이하게 다른 게 이 추진체가 이 배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추진체가 2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고 이 위에 이제 올라가서 갑판이 이제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잠수함 소형 잠수함 2개를 밑에 달고 있는 형태가 되죠. 이걸 이제 반잠수 쌍동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런 배이다 보니까 사실은 갑판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기에는 아주 좋은 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비도 실리고 또 발사대도 실리고 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실리고 연구원들이 가서 일하는 데는 아주 정확한, 아주 적절한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뢰 발사를 하자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발사대를 실어야 됩니다. 발사대를 싣고 이 발사대를 이 시험회까지 나갈 때는 갑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시험회에 가서는 이제 발사대를 물속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서 물 밑에 한 4, 5m까지 내려놓고 이제 백상어를 발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죠, 선진호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사가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위치에 부상을 하면 이제 어뢰를 또 크레인으로 건져서 들어서 갑판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바로 또 이제 어뢰에 대한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제 선진호로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표적함으로도 이제 같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시험 발사대 제작 과정 중에 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시험 발사대는 그 1차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차피 이제 거의 이제 1톤이나 되는 어뢰를 물속에서 내려서 발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물 자체가 한 7.5톤 정도, 8톤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구조물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진호 갑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선진호 갑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약하죠. 근데 이제 7.5톤 되는 이 발사대를 들어 올려서 또 돌려서 배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갑판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나중에 찢어질까봐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호를 설계하면서부터도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 우리 국가연의 이제 선진호 설계팀과 건조팀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발사대를 만드는 그런 팀들이 상당히 많이 그 노력을 해서 그래도 찢어지지 않게끔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발사대는 가능하면은 좀 가볍게 하자. 7.5톤이지만은 사실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거의 한 10톤 정도 되는 발사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경량화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그런 7.5톤 되는 배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배에 이제 선진호에 이제 실어야 되는데 이 발사대를 만든 데는 서울에 있는 신평6이라는 그 조그만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차에다 싣고 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4등분으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는 또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높이가 높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제 높이에 제한을 걸려서 해서 헛수시 이제 국도로 이제 밤새 이제 가서 이제 국도로 서울서 울산까지 가서 이제 겨우 이제 가서 이제 이 선진호에 이제 실 수가 있었죠. 근데 실는데도 선진호가 그때 막 건조 막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일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 사람들이 건조하는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이제 밤에 이제 우리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올려보고 또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다른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어뢰 체계 한 가지를 개발하려면 이제 수많은 이제 발사 시험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해상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상어의 이제 해상 발사 시험은 이제 1차 저속 모드와 또 2차 고속 모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박사님, 예. 일단 이 두 가지 차이가 뭔가요, 정확하게? 예, 지난 시간에 또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 어뢰에 대한 성능은
어뢰가 가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탐지 성능이나 제어 성능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추진 성능이죠. 추진 성능인데 그래도 그 저속 모드 이 백상어는 저속 모드와 고속 모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속 모드는 진짜 이 저속도 아니고 이 어느 이 차이가 약간 있는 그 정도의 저속 모드와 고속 모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속 모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동기 화재 사건 말씀드렸지만은 저속에서는 문제가 없던 게 이제 고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저속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가 없이 이제 해상 시험까지도 잘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고속 시험을 해야 되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전동기 화재도 났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그 성능은 이 저속보다는 그래도 고속 시험이 참 어려웠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3년도 9월 백상어의 이제 첫 이제 해상 발사 시험을 앞두고요. 이제 어뢰 개발팀도 상당히 이제 어떤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고조가 됐었을 텐데요. 이제 진짜로 이제 물에서 쏘는구나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한 박사님, 이제 어떤 뭐 기대도 컸겠지만 또 실패할 거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많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당연히 기대는 뭐 좋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2주 동안을 밤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한 뭐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뭐 1시, 2시, 그다음에 뭐 새벽까지 하고 저희는 또 국가인이라는 데가 이렇게 9시까지 출입증을 찍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아침에 가서 잠시 집에 가서 닦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출입증 찍고 다시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제 다 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이제 상당히 이렇게 텐션이 가해진 상태였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게 이 발사대가 저희가 간이로 만든 이 발사 프리세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잡고 나서는 문제점을 잡고 나서는 쉽게 알 수 있지만은 그 전에는 문제점 그 찾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상당히 연구원들이 상당히 다 뭐냐면 양심적이라니까 혹시 내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정말 새벽까지 다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체계 종합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웠던 것점이 이제 제 이제 실장님을 했던 이 박사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박성희 박사님이 이제 사업 책임자로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발사 일정을 잡아놓으면은 그 해군의 이제 EM이라는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해군 작전사 가서 했는데 다 위에서 해놓으셨는데 그걸 한번 바꾸면은 세력이 전체가 다 흐트러집니다. 저희가 해군 세력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세 개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또 언제 잡힐지를 또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듀대를 마치려고 이제 도끼를 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뭐 하여튼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기대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자신감은 있었는데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실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야 우리 처음 발사인데 한번 고사 지내자 이러셨습니다. 예. 참 과학자들이 고사 지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모두가 이 발사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렬되어 있다는 거.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그 팀 내에 있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졸이고 있었을 테고요. 또 고사까지 이제 지내가면서 이제 순조로운 과정들을 기원들을 했을 텐데요. 이 박사님, 이제 그렇게 이 첫 해상 발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별일 없었던 거죠? 어땠습니까? 별일이 없으면은 참 너무 쉽죠. 근데 별일이 있어야지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별일이 있는 게 저는 당연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지금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기택 박사 말씀하셨듯이 진짜 수많은 날을 밤샘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그런 무기 체계를 시험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꼭 밤에 하더라고요.
물론 낮에도 하다가 계속 밤에까지 가지만은 밤에 돼야지 더 이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막 야근하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올해는 완벽하다, 문제 없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발사대를 이제 선진호에 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가서 이제 테스트는 해봤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기 위한 발사대를 어뢰를 넣고 이제 물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발사대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어뢰도 됐고, 발사대 안에 이제 어뢰를 이제 장전을 내일 이제 발사 시험하러 나가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장전을 하고, 장전하고 나면은 이 어뢰가 또 연구실에서 조립해서 또 부두까지 가져오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또 점검을 합니다. 어뢰가 이상 없는지 점검하려고 이제 딱 해서 이제 연결하고 다 이제 이 사통 장비에서 파워를 딱 온하니까 이거 에러가 뜨는 거예요. 어뢰가 이상했다. 내일 아침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녁 때 돼서 이제 에러가 뜨는 겁니다. 너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도 우리 이 한기택 박사 진짜 이 머리를 굴려서 고민해서 이제 찾아본 게 보니까 어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IMU 자이로가 이제 기계식 자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선행시 제품은 이게 이제 스핀 모터가 이제 전원 들어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도는 소리가 안 드는 거예요. 보통 이 귀에 대고 들리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전압이 실험실에서는 아주 짧은 이 케이블이 아주 짧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배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서너 배가 길어진 겁니다. 이 사통 장비로부터 저 밑에 물속에 있는 어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무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길다 보니까 이제 전압 드롭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이제 안 올라가니까 모터가 안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에러가 이제 뜬 겁니다. 우연찮게 이제 참 찾았고 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통 장비에 있는 전압을 좀 올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올려서 어느 순간에 하니까 이제 실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이 아마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에러가 났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배는 이미 이제 EM에 의해서 다 이제 내일 아침에 출항 어디 다 돼 있는데 저녁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새벽 2시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집에 가서 자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배에서 자자. 뭐 집에까지 갔다 오니. 그래서 배에서 그냥 어렵지만 쪼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배에서 자고 그러고 아침에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고비고비 하나하나 마음 편하게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도 마찬가지로 또 해상 발사 시험 직전에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뢰 발사 시험에는 이제 해군 함정도 여러 척도 또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첫 그 해상 발사 시험에 어떤 함정들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박사님 어떤 임무를 좀 맡습니까? 예, 발사 시험할 때는 일단은 뭐 발사하는 함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항상 이 개발할 때는 선진호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기를 우리 아까 그 김대한 소장님 말씀하신 표적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발사하고 저 끝에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이제 표적기를 운영하는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시험회역에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이 배가 아무 때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회역에 물론 해군 사격구역이라고 돼 있지만은 시험회역에 가면은 어선과 상선이 무지 많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도 그 배를 좀 나가달라, 좀 양보해달라고 이제 하는 또 이제 해군의 함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초계함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뢰가 부상하면은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헬기도 동원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뢰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수부들이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못 나가니까 이 선진호에다가 이 고무보트, 쪼디약이라는 고무보트를 싣고 나가서 그걸 이제 실제 이제 바다가 띄워서 이제 그 잠수부들이 타고 가서 어뢰를 이제 묶어서 이제 들어올리는데 그런 쪼디약 이런 배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배들이 이렇게 이제 어뢰 시험하는데 동원이 되는데 그래도 그때 어렵지만은 해군 작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렵지만은 해군에서 그때그때 이제 배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특히 그 해군 잠수부들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돼서 물론 EOD 대원도 있었고 SSU 대원도 있었고 여러 하여튼 전부 다 잠수부들 그런 분들이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도 지금도 이제 우리 그 현재도 이 어뢰 어떤 시험할 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 분들은 항상 또
날씨가 좋을 때 같으면 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여름에 우리 바다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는데 꽁꽁 얼은 진짜 이 가판도 막 꽁꽁 얼는 그 추운 날씨에도 바다에 들어가서 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안쓰러운데 그런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첫 해상 발사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고 결과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 박사님 어땠습니까? 예, 사실 그 발사체, 인공위성이나 어뢰나 다 똑같이 이런 그 발사체들은 항상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서로 이 탄이 나가기 전에 발사 통제 장비하고 그다음에 어뢰하고 상당히 많은 교신을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어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체계종업으로서 이제 저희 실장님이 저를 이제 편한 위치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속적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일을 오히려 이제 자유도를 줬는데 그 이제 책임감이 저한테 다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선진에서 이제 발사관을 이렇게 내리면 그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위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서 어뢰 이제 카운트다운 제로 하고서 이제 발사 이제 이루어지고서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뢰가 그새 나가는 거 있죠. 제 앞에서 이렇게 쑥 하고 나가는데 참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저 어뢰가 나갈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 그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랐고 또 이제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된 그 발사관에서 또 거기 이제 탑스톱이라는 또 기구 장치하고 또 연동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까 그래서 저기 했는데 정말 이 눈앞에서 어뢰가 쑥 하고 나가는 거 보고서 정말 감격을 먹었습니다. 예, 뭐 지금 같이 들어도 막 나간 느낌이 같이 좀 드는데요. 이제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만감이 교체했을 것도 이제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기쁘기도 했었을 텐데 또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렇게 오류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김태용 박사님 예. 그런 어떤 원인과 나중에 뭐 이렇게 다 해결이 좀 잘 됐습니까? 예, 93년에 첫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정확하게 한 2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오류는 기억은 합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제가 사실은 그 문서고에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래 그 발사관하고 백상하고 연결되고 있는 A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 케이블은 뭐 배꼽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함정에서 백상한테 함 전원을 인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필요한 초기치 입력이라든지 그다음 발사 신호라든지 이런 걸 주는 어떤 그런 사격 통제 장비하고 연결되는 그런 케이블인데 그 케이블이 이제 그 백상어가 발사관 내에서 주행을 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그 커트가 있어가지고 나뉘어 있어 이렇게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나이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케이블이 이렇게 절단되지 않고 뜯기면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롤 방향으로 약간 한 2초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롤이라는 거는 그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좌우로 이제 기울기를 롤이라고 하는데 롤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예기치 못하게 이제 수면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롤 측의 그 운동 안정성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어기도 다시 설계하고 개인도 다시 설정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실발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하고 아이디어 내고 실험하고 했던 부분들이 비록 그 주행 시간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론 뭐 오류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 검증도 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첫 발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랜 개발 과정 끝에 이제 드디어 첫 해상 발사 시험에 성공한 백상어.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험합니다. 국산 중어뢰 백상어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